68쪽을 보시는데요. 68쪽. 거기 7번 기타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등기법 앞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1번 보시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와 등기의 목적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등기의 목적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얘기해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임차권 이전, 임차권 설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표제부에는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2번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날짜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할까요? 첨부하지 않을까요? 안 할 겁니다. 그렇죠. 3번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 맞죠? 네, 규약성 공용 부분은 표제부 등기만 가능할 겁니다. 4번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다는 취지는 별도 등기 얘기하는 거죠. 어디 한다고요?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했습니다. 5번째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어디에 했습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있죠. 전유 부분 표제부 하단부에 할 테고 6번째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는 어디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죠. 그 다음에 그 2번을 보시면 1번 보셨고 2번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권리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죠. 따라서 가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표제부의 무효 등기 유용이 허용이 됩니까?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이따가 우리도 볼 거예요. 4번 표제부 등기에는 권리의 추정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 등기의 추정력의 본래 용어는 등기의 권리 추정력입니다. 그게 본래 용어예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 그래서 그 권리자가 생략이 돼서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등기의 권리 추정력을 줄여서 등기 추정력이라고 부르는데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다. 추정력을 인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69쪽을 보시면 등기의 대상인 물건 나와 있는데 등기의 대상인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집니까? 토지와 건물. 그 전에 뭐로 나눠지죠? 부동산, 동산. 그런데 동산은 등기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 문제인데 부동산도 둘로 나눠지죠. 토지와 건물. 기억나십니까?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눠질 겁니다. 동산과 부동산 둘로 나눠질 겁니다. 이 부동산도 크게 둘로 나눠지죠. 건물과 토지 위에 정착물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뭔 소리야?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물 이렇게 나눠지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토지 위의 정착물은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눠지죠. 네,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이 토지는 등기부가 존재하니까 등기가 가능할 테고 건물도 등기부가 존재하죠.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건물은 아니죠. 건물 이외라는 표시를 했으니까 이건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볼 겁니다. 민법에서 이건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 건물과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 이외의 정착물 구분해야 되겠죠. 이 구분하는 기준이 요즘은 출제가 돼요. 예전엔 어려워서 출제 안 했는데 지금은 출제를 합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땅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착성. 두 번째는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돼야 되겠죠. 외기 분단성. 외기 분단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지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용도성. 그렇죠. 네.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69쪽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표를, 맨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여기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걸 외울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외울 수는 없습니다. 출제는 되는데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골라내야 됩니다. 저 세 가지로 골라내는 겁니다.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이걸 골라내셔야 돼요. 먼저 보죠. 1번을 보시면 오른쪽 걸 위주로 보겠습니다. 1번. 터널 어떻습니까? 터널. 앞뒤가 뻥 뚫렸죠. 따라서 외기분단성이 없습니다. 등기할 수 없어요. 이건 터널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 그 다음에 교량,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톡을, 이것도 앞이 뻥 뚫렸죠. 따라서 이것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용도성도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급유탱커, 이건 바퀴 달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착성이 없어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가 임시가, 서 설치. 이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란 뜻인데 임시로 설치가 됐으니까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 배수관문. 이 배수관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여기 바다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방조제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방조제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여기 물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에 잠기죠. 그럼 이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배수로가 보통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로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배수, 물을 배출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평소에는 여기 닫아놔야 되겠죠. 이렇게 닫아놓을 겁니다.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배수관문이라고 불러요. 배수관문. 그래서 물을 배출하는 데 설치한 으뜸이 되는 문, 갑으뜸,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배수관문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이거는 건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건양기라는 게 나오죠. 건양기. 건양기는 뭐냐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 배수관문을 위로 들어 올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도르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르래가. 그래서 이 도르래를 건양기라고 불러요. 건양기. 그 다음에 양수기는 다 아실 테고,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농지 계량 시설물 공작물, 농지 계량 시설물의 공작물, 방수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방어하는 문이란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게 되면 그 바닷가가 되죠. 그럼 바다가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바닷가에 물을 방어하는 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방수문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건물은 아닌 걸로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잠관. 이거는 땅속에 잠겨진 관이란 뜻이에요. 땅속에 잠겨진 관. 그러니까 땅속에 이렇게 설치된 튜브. 이걸 잠관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건물로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3번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거는 용도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요. 이 모델하우스에서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 모델하우스는 널판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용도성도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니요.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정착성, 용도성이 없으니까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지붕이 없는 공작물, 지붕이 없죠. 그래서 외기분단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 캐노피 나와 있는데 캐노피는 이거죠. 주유소를 가보시면 지붕이 있고 여기 기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차가 정차하면 기름을 넣어줄 겁니다. 주유기를 통해서. 이 지붕과 이 기둥으로 구성된 것을 캐노피라고 불러요. 캐노피. 이건 벽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겠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수저, 물을 담가 놓는 어떤 관 같은 거죠. 이 수저는 지붕이 없죠. 따라서 이것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옥외불장, 옥외니까 지붕이 없겠죠. 벽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건물로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양어장, 양어장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양어장은 네, 지붕이 없고 벽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지목이죠. 토지의 지목 중에 양어장이 있죠. 따라서 제방이나 양어장 같은 경우는 건물로서 등기할 수는 없지만 토지로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법무사 시험에. 양어장은 건물로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토지로서는 등기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경량 철골조. 경량은 가벼운 이란 뜻이고 철골은 철골이란 뜻이고 조는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가벼운 철골로 또는 조립식 패널. 패널은 널판지 판넬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넬. 조립식 판넬로 만든 건축물. 왼쪽을 비교해 보시면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량 철골조, 경량 패널. 여기는 지붕이 있죠. 왼쪽은 지붕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있어서 등기할 수 있을 테고 오른쪽은 지붕이라는 문구가 없죠. 따라서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박이 나와 있죠. 선박은 네, 동산이죠. 맞습니까? 준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박은 동산이니까 네, 부동산 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박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7톤 이상의 선박일 때는 선박 등기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건 성립 요건도 아니고 대항 요건에 불과하고요. 부동산 등기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이건 구조상 공용부분 뭡니까? 이거 외기분단성이 없어요. 아까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다고 그랬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외기분단성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하상가 시장 건물의 통로, 복도, 계단, 변소. 변소는 화장실 얘기하겠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승강기, 발전시설 이런 건 시설물에 불과하죠. 따라서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하천이 나와 있는데 이 하천은 예전에 국유지였습니다. 하천은 예전에 국가 소유였어요. 하천은 국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물권 변동이 나타나지 않겠죠. 물권 변동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국유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가능해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저당권 등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은 생활용서, 그 다음에 공업용서 또는 농업용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등기들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요 4개의 등기만큼은 여전히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용도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러한 등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로법상의 도로. 이것도 건물로서 등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목이 도로일 테니까 토지로서 등기는 가능할 겁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착성은 있죠. 맞습니까?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정착성이 있을 겁니다.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용도성이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농업용, 고정식, 온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상의 조적조. 이건 벽돌을 쌓아서 만든 이란 뜻이에요. 벽돌로 쌓아서 만든 벽돌, 쌓아서 만든 벽돌로 쌓아서 만든 이란 뜻입니다. 그럼 조적조니까 벽돌로 쌓아서 만들었으니까 정착성 있겠습니까? 네, 정착성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 구조. 컨테이너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벽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벽.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는 뜻이에요.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외기분단성이 있어서 등기할 수 있겠죠. 거기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죠.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성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주택 이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합니다.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지붕이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규약성 공용 부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만 갑굴구는 불가능할 테고 뭐만 가능합니까? 표제부만 가능할 겁니다.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이건 부속 건물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부속 건물로서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속 건물로서. 그 다음에 지하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런 건 규약성 공용 부분이죠. 규약성 공용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 지하 주차장, 가로 안에 있는 건 판례예요. 판례. 옛날 판례인데 나올지는 좀 그렇지만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점포. 이 구분점포도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3층 빌딩입니다. 3층짜리 빌딩인데요.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1층에는 점포가 3개가 있는데요. 여기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벽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구조성 독립성 인정됩니까? 아까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성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벽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구조성 독립성 인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용성 독립성도 인정되겠죠. 그래서 구조성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층, 3층은 특이하게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여기 선만 그어져 있어요. 선만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점포라고 부릅니다.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바닥에. 여기는 신발 가게, 여기는 옷 가게, 여기는 컴퓨터 가게. 벽은 없어요. 그런 점포 있죠? 네, 그걸 구분점포라고 불러요. 그럼 이 구분점포는 이용상 독립성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문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벽이 없으니까 구조상 독립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벽을 안 그렸잖아요. 네, 이거 어려우세요? 네. 벽이 없으니까 구조상 독립성은 없죠. 따라서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2000년도 이전까지는 등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건물 분양받아도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등기하냐면 공유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소유로. 전체에 대한 공동소유. 따로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왜? 구조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2001년도가 2년도에 집합건물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집합건물법을 개정해서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구분점포의 경우는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1조의 1을 신설을 한 겁니다. 집합건물법. 그럼 그 일정한 요건, 특정한 요건이 뭐냐면 그럼 민법에서 출제가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열심히 외워두셔야 돼요. 구분점포가 특정한 요건을 갖출 때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어도 등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그 일정한 요건은 민법에서 공부하시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구분점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일정한 요건이 궁금하신가요? 네. 일정한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일 것. 두 번째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세 번째는 여기에 경고한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구분점포마다 어떤 번호같이 구분할 수 있는 번호가 부여될 것. 이러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뭐가 없어도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어도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점포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셨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천이 나와 있죠. 하천. 하천은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모든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금지되어 있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박스 맨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죠.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 기억나십니까? 이건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보시죠. 부동산 자체의 일부. 부동산 자체의 일부는 부동산이 존재할 때 이 자체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자체의 일부는 첫 번째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가처분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용익 물건에 관한 등기,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용익채권이 임차권 등기는 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이러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가 나오는데 권리의 일부 지분은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 부동산이 존재할 때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지분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예요.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니까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1.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보전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니까 반드시 등기명의인 전원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네, 전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만큼은 지분에 대해서만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의 지분, 즉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이거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그 다음에 이 공유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공유 지분이라고 한다면 등기부에 지분을 기록하지만 여기 공유라고 표시하고 지분을 기록합니다. 합의일 때는 지분을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 공유가 아니라 합의라는 표시가 있다면 합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양도가 허용이 될 텐데 양도가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양도가 허용이 될 때는 지분의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은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요. 대신 무슨 등기한다고 했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길 수 있죠. 을과 병의 동의가 있다면 민법에서 하셨죠. 그런데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대신 무슨 등기하냐면 등기 명의인이 갑을 병에서 A을 병으로 바뀐 거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 지분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고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그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추정력이 나오는데 이거 권리 추정력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추정력.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권리 추정력을 보시기 전에 이 권리 추정력은 지금 권리자를 생략해서 추정력이라고 부르죠.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권리 추정력 같은 뜻인데요. 표제부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먼저 꼭 기억해 두십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소유권을 상실할 테니까 등기만 놓고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등기법이 정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에 입각해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에는 이러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한번. 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를 텐데 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된 권리인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추측하여 정하는 힘이 이 등기에는 있습니다.
이를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추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추정이라는 용어는 우리 법에서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추정이라는 용어예요. 추측하여 정하는 힘. 100%도 있다고 그랬죠.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게 100%라는 뜻이에요. 개연성이 있다. 이게 90%라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50에서 60%라는 뜻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우리 법에는 다 있습니다. 이거는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70에서 80%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 근거는 뭐가 있느냐? 우리 민법, 우리 등기법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우리 학설과 판례가 인정을 해줘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 거짓으로 등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명예직이니까. 두 번째,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실행이 됐죠. 만약에 거짓의 등기라고 한다면 이 절차에서 탈락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법 200조에는 동산의 점유의 추정력 인정됩니까? 200조에 동산의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이 점유는 등기보다 좀 더 약한 공시 방법입니다. 점유보다 등기가 더 완전한 형태의 공시 방법인데 점유에도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보다 완전한 형태인 등기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모순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이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거짓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그래서 민법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가공무원이 해준 등기다.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동산에도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등기에도 추정력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민법에서 출제되는 근거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니까 이 등기는 최소한 이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게 출제가 됩니다. 민법과 등기법에서.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고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이 문제가 되는데 본질. 이 본질에 관한 논의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법률에서 인정하는 추정력이라는 견해. 법률상 추정력. 그 다음에 간행상 인정하는 추정력이라는 견해. 이걸 사실상 추정력이라고 불러요.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이고요. 관행상, 사실상, 관습상 인정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이쪽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셀까요? 관습상, 관행상 인정하는 추정력, 법률에서 인정하는 추정력. 이 법률은 간습법을 얘기해요. 명문의 근거 규정은 없다 그랬죠. 대신 간습법에서 인정하는 추정력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셀까요? 네. 여기 70에서 80%라고 보고 있죠. 이건 바로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학설과 판례가. 그렇죠. 법률상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강력한 추정력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으로 본다면 이 등기는 거짓이라는 확신을 줘야지만 누구에게? 법관에게. 그래야지만 추정력이 깨져요. 왜? 법률에서 인정하는 힘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실상의 추정력으로 보게 되면 확신이 필요 없어요. 법관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등기가 거짓이라는 의심만 일으키면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본증이라고 부릅니다. 의심을 일으키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률상 추정으로 보게 되면 본증으로 깨야 됩니다. 사실상 추정력으로 보면 반증으로도 깨집니다. 그러면 등기 명인에게 유리한 견해는 어느 쪽일까요? 네? 이쪽으로 보는 게 등기 명인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이쪽으로 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보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통설과 판례예요. 그런데 한 20년쯤 전에 반증으로 깬다라는 게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문제가 공개가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소수견해로 출제를 했던 그 암흑의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암흑시대가.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그러니까 사시도 그렇고, 중개사 시험도 그렇고, 소수견해로 출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오픈 안 되고, 답이 오픈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출제가 이걸로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오픈이 되니까, 네, 이쪽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범위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물적 범위. 그 다음에 인적 범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다 민법에서 하신 거니까 빨리 나가는 겁니다. 이 물적 범위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는요,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세 번째는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이걸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외워두시면 판례가 대부분 해결이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뭡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의 등기 명인에게 소유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전세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등기 명인에게 저당권이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70에서 80%는 신뢰가 돼요. 그렇다면 저당권이 있다면 부종성에 의해서 뭐 되어 있는 겁니까? 피담보 채권. 그렇죠. 피담보 채권도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등기 절차 적법 추정. 이 등기는 이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나온 등기입니다. 이쪽에.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라고 한다면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서 등기소에 제출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허가서가 제출되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증명한 서류가 있다고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등기 절차 적법 추정이에요. 절차를 적법하게 다 거쳤다고 추정해 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여기 등기 원인을 기록하는 칸이 있습니다. 매매 이렇게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고 등기관은 여기다가 기록하겠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매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등기소에 첨부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요 매매가 갑과 을 사이에 적법하게 있었다라고 추정해 줍니다. 이를 등기원인 적법 추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등기,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절차, 적법 추정, 등기, 원인, 적법 추정.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인적 범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 추정력 인정할 수 있습니까? 허무인은 뭡니까? 네? 전우치 장군. 소설 속의 인물이죠. 그 자를 허무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추정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또는 이순신 장군.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이순신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 많겠죠. 근데 장군은 한 분밖에 없죠. 옛날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자,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등기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돌아가셨음이 분명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즉 을은 권리 추정력 추정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제3자는 권리 추정력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있죠. 네. 네. 제3자는 권리 추정력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니까 주장하겠죠. 그러면 제3자가 이익이 된다면 얘는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여기 을에게는 누가 있냐면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을에게 이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까?
있죠. 왜?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3자도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때 의뢰 입장에서는 이익이 됩니까? 불이익이 됩니까? 불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 권리 추정력은 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이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민법에서 단권로 출제가 되죠. 네, 권리 추정력은 이익으로 추정력이 작용이 될 때도 있지만 불이익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 을은 갑에게도 권리 추정력을 추정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네? 있어요. 누가 그래요? 있다고? 네. 이런 둘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이게 요즘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로 나눠서 판단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즉, 이 등기는 누가 해준 등기입니까?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같이 가서 신청해 준 등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네가 나랑 같이 등기소에 가서 한 등기인데 딴소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 권리 추정력을 전 소유자에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는 이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예요. 따라서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특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특약을 맺었냐면 대금을 1억 깎아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갑은 세금을 안 내서 좋고 을은 대금을 깎아서 좋고 그렇죠. 그래서 대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 하자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을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전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건물을 신축하면 무조건 신축한 자가 소유자예요. 전 소유자 갑과 을이 거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추정력을 전 소유자에게 추정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갑과 을이 같이 가서 등기한 게 아니라 을이 단독으로 신청한 거죠. 이거 뭡니까? 중간 생략등기 중에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부르죠. 네, 이때는 전 소유자에게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추정력 인정되는 것이고 전 소유자에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을 추정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 민법에서 하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등기부 어떻게 등기가 됐냐면 3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고요.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2. 이 등기 추정력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글씨가 잘 못 썼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네, 합계가 1이 돼야 되죠? 3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분의 4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등기 신뢰할 수 있습니까? 60에서 70, 70에서 80% 믿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이런 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의 권리 추정력 서설 읽어보시고요. 추정력의 성질 설명됐고요.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게 요즘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민법과 등기법에서 추정의 효과, 기본적 효과. 이 기본적 효과는 뭐냐면 등기권리 적법 추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권리 적법 추정이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인에게 적법하게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해서는 뭘로 깨야 된다고요? 본증, 즉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를 제출해서 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 효과 나와 있는데 이게 질문이 참 많아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부수적 효과.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되죠. 물권행위 유인성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되는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등기 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때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부 확인해 보겠죠. 등기부를 확인해 봤더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명의로. 그러면 병은 을이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모르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선의. 그리고 모르는데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무과실. 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갖췄습니다. 선의 무과실 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그자는 상대방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 그리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습니다. 무과실로 추정을 받습니다.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이 없다라고 추정을 받습니다. 이를 선의 무과실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을이 잘못한 건 등기부를 믿은 잘못밖에 없죠.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죠. 선의. 그리고 무과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취득 못해요. 왜요? 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하죠. 다만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해당이 될 때만 예외적으로 취득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여기서 필요한 거는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 떼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좀 바보 같은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됐으니까 등기부를 확인했건 확인하지 않았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을은 알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악이. 등기부를 확인 안 했어도 알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줘요. 왜요? 등기부에 기록이 돼서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악의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를 확인 안 한 건 누구 잘못입니까? 을 잘못이죠. 따라서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을 해줍니다. 악의로 추정될 때도 있고 선의 유과실로 추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와 이 문구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다르죠? 다른 게 당연해요. 왜? 사안이 다르니까. 왜 다를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될 때도 있고 악의로 추정이 될 때도 있고 선의 유과실로 추정이 될 때도 있는데 사안이 다른 겁니다. 책에는 이게 다르다는 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부수적 효과로 나타납니다. 부수적 효과.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추정력의 번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얘기해요. 추정력이 깨지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사망 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사망 후에 이루어졌으니까 등기를 신청할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따라서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등기 접수 번호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추정력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 소유자 명의가 허무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전 소유자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홍길동 장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 믿을 수 있습니까? 책에서 뛰쳐나와서 등기소 갔을까요? 같이.
안 갔겠죠? 네. 그 다음에 등기의 기록 자체에 의해서 부실 등기가 명백한 경우. 아까 보셨죠? 공의 지분을 존재할 때 분자의 합이 분모와 같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면 이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아까 추정력 인정되기 힘들다 그랬죠? 단독 신청이니까.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 등기의 추정력은 70에서 80%는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 추정력이 9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법에 의해서. 원래는 70에서 80%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9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추정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본증 갖고는 깰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본증 갖고는 깰 수가 없고, 즉 법관에게 확신을 일으키는 증거 그거 갖고는 깰 수가 없고요. 특정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특별한 증거가 뭐냐면 거기 있죠. 셋째 줄에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기타 사유로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확실한 방법에 의해서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언제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가 되었다든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지만 깨지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하나 더. 거기 기타 사유로라는 표현이 있죠. 기타 사유에 하나 더 써 넣으십니다. 자인. 스스로 그 등기가 위조가 되었다든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등기명인이 인정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때도 깨집니다. 스스로 인정했으니까 스스로 자체에 인정할 인자, 자인,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깨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와 추정력의 관계, 이건 민법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네,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설명이 된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3쪽에 중간생략등기가 나옵니다.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는 민법에서 다 하셨을 거예요. 세 가지 테마가 존재하죠. 그 중에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두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중간생략등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건 정상적인 등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되는 등기가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되는 등기라고 해서 중간생략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공시가 되느냐면 이렇게 공시가 돼버려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의 명의가 생략이 된 등기, 중간생략등기라고 불러요. 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라고 부릅니다. 중간생략등기가 유효성의 문제다 이렇게 불러요. 이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의 문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받습니까?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단히 형량이 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실 때. 네. 두 번째, 민사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칙이, 첫 번째, 이건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아니죠. 두 번째, 등기시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을을 거쳐서 해야 될 뿐이죠. 그렇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니까 이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 갖고 판단합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하죠. 그러면 을은 병은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건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자죠.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까? 효력 규정입니까? 네? 단속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은 민법에서 하셨죠? 네, 이건 단속 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효니까.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경우에는 요때에 허가를 받아서 등기소에 이 허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때도 허가를 받아서 등기소에 허가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 2번을 받아서 2번 다 첨부해야 되는데 한 번만 허가 받았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 첫 번째 테마가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라고 불러요. 이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실행이 됐다면 유효한가?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민사법 즉 민법에 의해서는 이거는 유효하다고 봐요. 왜?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라고 한다면 허가서가 2장이 제출돼야 되는데 1장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때 한해서 무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테마는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라고 하죠. 네, 이거 예전에 했던 거죠. 민법에서도 하셨죠.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갑에게는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이 등기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인가요? 을. 권리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누구에 대한 채권일까요? 을. 요거는요 갑. 요것도 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병. 요거는요 병. 요것도 누굽니까? 을. 이것도 을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때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쪽과 이쪽은 의미가 다른 점이 뭡니까? 저쪽은 이미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 의미가 다르죠? 네, 저거는 유효성의 문제다, 이건 청구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테마가 있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그러면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을에 대한 권리만 있습니다. 갑에 대한 권리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병이 가진 권리는 을에 대한 권리만 갖고 있지 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병은 을에 대한 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 명의를 돌려놓습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요 병은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있죠. 요 권리를 행사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고 이제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다만 두 번째 예외적으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때 안에서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 청구권을 을에 대한 청구권을 갑과 을과의 합의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병에 대한 청구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즉 갑과 을의 합의가 있다면 이 청구권을 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합의해 줬으니까 그때는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민법에서는 이것도 출제하죠. 민법에서는 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 양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갑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다면 이때는 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있다면 합의로 볼 수 있죠. 그때 한해서 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있죠. 세 가지 테마라고 했죠.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 두 번째는요.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 세 번째는요.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대금의 인상이 있을 때 이때 최종 매도인이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때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세 번째 테마예요. 이건 민법에서만 나오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설명을 안 합니다. 답을 얘기하자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민법에서 하셨죠? 네, 그거까지 하면 세 개의 테마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또 설명이 될 겁니다. 무효등기의 유형. 네, 무효등기의 유형 빨리 보겠습니다. 빨리. 아까 보니까 다 아시던데 여기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표제부도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 건물이 멸실이 이루어지면 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다시요. 건물이 멸실이 이루어지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데 이를 멸실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멸실등기는 표제부에서 하죠. 따라서 단독이겠습니까? 공동이겠습니까? 당연히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멸실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실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등기부 남아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토지 위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드는 대신 이 등기를 이쪽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 요 등기를 이쪽에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를 표제부 등기의 유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제부 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표제부를 깨끗이 남겨놓은 대신에 이거를 나중에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네? 왜에 대해 답을 해야지 이해가 되시는 건데. 네? 그렇죠. 같은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같이 져도.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는 이용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 등기는 절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실행이 됐을 겁니다. 이때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변제가 이루어지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겠죠.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무효인 등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남겨둔 상태에서 1년 후에 갑은 병으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리고 담보를 요구할 테니까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요 등기를 요쪽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갑구을구의 이용의 문제죠. 을구의 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무효등기 이용 허용 안 됩니까? 여기 10억 원을 또 빌려줬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등기가 아직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이 등기를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무효등기 이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기 이용은 허용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 중간 순위자가 있다고 한다면 A. 만약에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순위도 같이 이용이 되는데 중간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세권자가 있다면 이용에 의해서 이 병은 A보다 앞선 순위를 갖게 되죠.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병이라 그래서 그랬구나. 네. 병도 유용이 가능해요. 등기부에 어떻게 유용이 되냐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을이라면 유용이 됩니까? 네. 병도 유용이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없다면 병도 유용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이전 병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등기명이 달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알 필요는 없는데요. 민법에서는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당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살려놓고 나서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자라고 하더라도 부기 등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한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한해서. 그렇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이게 출제가 되면 민법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주 고급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여기가 을이 아니라 어디 갔어? 네. 이게 을이 아니라 병일 때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의 열람. 거기 등기부 등의 열람을 보시는데요. 1번을 보시면 누구든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기록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열람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기록의 열람제도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제도가 있는데 거기 둘째 줄 보시면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속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속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되지 않아요. 다만 열람도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이 안 되고 열람도 원칙은 허용되지 않지만 열람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만큼은 열람을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요. 부속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안 됩니다. 열람도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열람을 해줍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열람의 2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럴까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2번을 보시면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보시면 방문 신청에 의한 유인 발급. 이건 뭐냐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발급받는 방법. 이걸 유인 발급이라고 불러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이건 뭐냐면
관공서나 서울역 같은 데 가보시면 무인 발급기가 있죠. 거기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올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등기예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예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만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규를 개정해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둘 다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5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 1번과 2번은 전부증명서라고 얘기하죠. 전부증명서 형태 2가지가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예전에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증명서는 첫 번째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요 한 장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등기예규를 개정해서 이제 말소사항 포함도 가능하고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도 이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죠.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요거 개념 이해하십니까?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은 갑이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요. 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넘겼습니다. A는 자신의 지분을 B에게 넘겼고 B는 C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깁니다. 그러면 특정인 갑이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특정인 을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특정인 C의 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르고요.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을, C죠. 현재 소유자인 갑, 을, C에 대한 부분만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릅니다.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자인 갑, 을, C에 대한 부분만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르고요. C는 자신의 지분을 B로부터 취득했죠. B는 A로부터 취득했죠. A는 병으로부터 취득했죠. 그러면 C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취득한 거 맞습니까? 이 부분을 뽑아서 출력해 준다면 지분 취득 과정 일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좀 멋이 안 나니까 과정을 이력으로 고친 겁니다.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5가지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 위에 폐쇄한 등기 기록은 1로 한정한다 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등기부가 그 용도를 다하고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현재 공시 기능은 없죠. 폐쇄가 됐으니까 현재 공시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5가지 형태로 다 발급은 안 해주고요. 1번 형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폐쇄 등기부는 발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급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을 보시면 신탁원보,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도면 이거 좀 4가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4가지 서류는요. 등기부를 보시면 여기 마지막 칸이 뭐냐면 기타 사항을 기록하는 칸이에요. 여기에 등기부의 마지막 칸은 기타 사항을 기록하는 칸인데요. 여기에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별도의 장부로 만들어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원래는 등기부 기타 칸에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여백이 적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할 내용을 별도의 서류나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별도의 장부가 뭐냐면 그 4가지입니다.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신탁원보, 두 번째 공동담보목록, 세 번째 도면, 네 번째 매매목록. 4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별도의 서류나 장부로 만든 거죠. 따라서 이 4가지는 광의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광의 등기부. 광의 등기부가 등기부의 대접을 받으니까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러면 등기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이것도 등기부의 일종이니까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할 때도 이것도 당연히 열람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당연히 열람 발급을 해주게 되면 비용이 추가돼야 돼요. 그리고 등기관의 업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면 요 네 가지는 등기부 열람 발급할 때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할 때만 열람 발급을 해줍니다. 신청할 때만. 그래서 거기 두째 줄 보시면 경우에만 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만자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것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은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기록. 뭡니까? 표제부 갑골을 얘기하죠. 이것이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다시요. 집합건물 등기부는 그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지만 공개가 될 때, 즉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될 때는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고 그것만 한 개의 등기부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존재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한 개의 등기부의 구성은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뭔가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접수가 됐으니까.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받아봤자 다른 내용의 기록이 또 될 겁니다. 따라서 접수되었을 때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가 됐다면 예측할 수 있죠. 조만간 바뀔 거라는 것을. 그때 안에서 발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만만치 않죠? 하지만 어려운 것까지 다 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12개를 목표로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통 합격자의 평균 득점수가 등기법은 4개에서 5개예요. 등기법은 그 정도는 없어요. 합격자, 그러니까 모든 평균이 아니라 떨어진 분까지 합해서 평균이 아니라 합격자의 평균이 4개에서 5개밖에 안 됩니다. 등기법은. 하지만 우리는 만점을 향해서 열심히, 네. 그래서 어려운 걸 좀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